수나라군은 쫓기고 있었다. 고구려군이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북경을 떠날 때만 해도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이 이렇게 비참한 패배로 끝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수나라군은 살수에서 전멸했다. 중국 강수성 양주에 있는 한 무덤. 수양제의 무덤이다. 30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제국 수나라 황제 무덤치곤 너무 작고 초라하다. 묘지석에 벼락이 쳐서 한 부분이 깨졌지만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수양제는 618년 양주에서 신하의 손에 죽었다. 그는 스스로 약을 먹고 자결하겠다고 했지만 신하 우문화급은 스스로 죽을 권리조차 주지 않았다. 무덤 앞엔 그의 업적과 과오가 새겨져 있다. 요동에서 일을 벌이다 천하를 잃었다. 고구려를 정벌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612년) 중원을 통일한 수양제는 백만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한다. 고구려로 가는 첫 관문 요동성. 견고한 성에 의지하는 고구려의 저항은 완강했다. 수나라 백만대군은 몇 달이 지나도 요동성 하나를 깨뜨리지 못했다. 중원을 통일한 초강대국이 유동의 작은 성에 막혀 진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유동성에서 기록에 따르면 약 한 2달 정도의 지금 공성전과 수성전이 진행이 되는데 벌써부터 많은 그 병참의 어려움을 처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수양제는 별동대 30만을 평양으로 보낸다. 대동강으로 진입하는 수군과 합류해 평양을 공격할 의도였다. 산동반도 복내를 출발한 수나라 수군은 대동강에 상륙했다. 평양성 60야까지 진출한 수군을 저지하기 위해 고구려군이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한다. 고구려군은 평양성 안으로 도주하고 만다. 수군사령관 내호와는 여세를 몰아 4만 병력을 이끌고 평양성을 향해 진군한다. 마침내 수나라 수군은 평양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수도에 적군이 진입한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다. 평양성 안에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이 급습하자 수군은 대패한다. 살아 돌아간 자는 불과 수천 명. 수나라 수군은 전투력을 상실한다. 수군이 군량을 보급하고 육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신속하게 평양을 함락시키는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군원수 네호와는 고구려군의 유인작전에 걸려서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패배해버립니다. 그 결과 수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까지 왔던 수나라 육군은 식량이 떨어져 버리는. 한편 수나라 육군 30만은 평양성 30리 앞까지 진출했다. 이 누란의 위기를 역전시킨 사람이 고구려군의 지휘관 을지문덕이었다. 조선 상고사에 따르면
울지문덕은 성박들과 집을 비워 수나라군이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것을 막았다. 보급이 끊긴 수나라군이 성급하게 공격해오자 고구려군은 사방에서 화살과 돌멩이를 비오듯 쏟아부었다. 이미 식량이 바닥난 수나라 별동대는 평양성을 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다. 약 42년간 쌓았던 평양성은 당시 고구려 최대의 성이었고 높이도 굉장한 철옹성에 가깝죠.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 북쪽 30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이 지치기도 했지만 이 평양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가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수나라군은 평양성 30리 앞에서 철수한다. 그 뒤를 고구려군이 쫓으며 공격했다. 쫓는 고구려군과 쫓기는 수나라군. 전세는 완전히 역전된다. 패퇴하던 수나라군은 살수, 지금의 청천강에 도착한다. 청천강은 평안 남북도 사이를 흘러 서해로 흐르는 200km 길이의 강이다. 수나라 군대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울지문덕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수나라군을 쳤다. 고구려군은 도하는 수나라군의 후방을 공격했다. 강과 강변으로 병력이 나눠진 수나라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지휘관 신세웅도 전사하고 만다. 다급한 수나라군은 하루에 450리를 달아났다. 살수에서 압록강까지 고구려군은 패주하는 수나라 군대를 추격하며 섬멸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수나라 별동대의 99%가 사망했다. 30만 5천 명 가운데 살아 돌아간 사람은 2,700명이라고 중국 측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유명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100만을 동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조조가 끌고 내려온 군대는 5만밖에 안 됩니다. 현지에서 조달을 해서 나중에 15만 명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양제의 군대는 사실은 100만이 아니라 200만입니다. 중간에 보급부대나 노역으로 해서 동원했던 총 동원 인원은 200만 명이었다고 중국 측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대 규모의 참혹한 패배였죠. 삼국시대가 지난 후에 나중에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도 중국 황제들이 조선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저 나라는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나라다. 이것을 중국 황제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참혹한 패배였고 우리 측에서 보면 위대한 승리였죠. 그리고 300척의 배가 완성됐다. 고구려를 놔두면 다른 민족들의 이반이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수양제는 전쟁을 선포한다. 우문술이 지휘하는 좌군 12군, 우중문이 지휘하는 우군 12군,
수양제 친위군 육군 모두 합쳐 113만 3,800명이 북경에서 고구려로 출발했다. 행렬의 길이만 960리에 달했다. 수군도 산동반도를 출발 대동강으로 향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출정이었다. 수나라가 동원한 약간 1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 고대 서양의 전쟁 규모가 고작 5만에서 10만 명, 그리고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약 한 40만 명에서 한 60만 명 정도 참전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수나라가 고구려에 약 110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공격한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 수나라는 890만 가구, 인구는 4,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고구려의 당시 가구 수는 69만 호 정도였는데요. 한 가구당 가족을 5명으로 계산한다면 인구는 400만 명 정도였을 겁니다. 수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참전한 수나라의 군인은 113만 명, 지원병까지 합친다면 2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당시 수나라의 군사 수는 고구려 남성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전투에 동원 가능한 성인 남자의 수를 계산한다면 수나라의 병력 규모는 고구려를 압도합니다. 수나라 백만대군은 요하로 몰려들었다. 요하는 요동을 차지한 고구려로 가는 첫 관문. 요하 건너편에 고구려군이 있었다. 수나라군은 요하를 건너기 시작했다. 선봉대는 강을 건너기 위해 부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부교가 짧아 강 건너편에 닿지 못했다. 수나라군은 강으로 뛰어들어 건너편 언덕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나라 일군 사령관인 맥철장이 전사하고 말았다. 수나라군은 첫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 선봉부대인 맥철장이 그 요하의 제임을 도착을 했는데 고구려군이 거기서 약 한 달 동안 그 선봉부대가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맥철장을 비롯해서 수나라 장수 여러 명을 이제 살해합니다. 고구려가 요하 전투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그 수나라의 진격을 막았다는 것은 뒤에 수나라 작전들을 전부 다 엉터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는 속전속결로 해서 진격을 해야 되고 맥철장의 부대가 처음에 이제 그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나라 본진이 올 때까지 붙잡았던 것을 고구려는 그 후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그 첫 번째 승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진이 합류하자 수나라군은 한 달 만에 겨우 요하를 건널 수 있게 됐다. 수나라가 강을 건너 공격하자 고구려군은 만명의 희생자를 내고 요동성으로 후퇴했다. 그러자 수나라 대군이 요동성으로 몰려들었다. 수양제가 단번에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 데려온 백만대군이 요동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전투는 치열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고구려의 성벽은 너무 높고 튼튼했고 고구려군의 저항도 완강했다. (2월에) 수양제가 유동성에 도착했지만
넉 달이 지나고 6월이 돼도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수나라군은 30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강한 군대였다. 지휘관과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단련된 사람들이었다. 강남에서 북쪽의 돌궐까지 온갖 종류의 군대와 싸운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백만대군이 요동성 하나를 깨지 못한다. 진노한 수양제는 장수들을 질책했다. 그대들은 스스로 지위가 높고 좋은 가문임을 믿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대우하려 하느냐. 그대들이 내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 이 낭패를 볼까 염려한 까닭이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바로 그대들의 소행을 보아 목을 베려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여 진력치 아니하니 내가 그대들을 능히 죽이지 못할 줄로 여기느냐. 요동성 구조는 이 그림에 따르면 이제 크게 외곽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내곽이 있는 이중 구조의 성곽입니다. 그리고 이 외곽에 보면은 성문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문 주변으로는 그 옹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가 나와서 성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문의 주변에 지가 있고, 이 면에만 지가 지금 5개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는 앞으로 튀어나온 방어용 성벽이다. 적이 공격하면 성벽 위에서 포위해 집중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옹성 역시 적을 포위해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어근문은 엇갈린 두 개의 성벽 사이에 만든 문이다. 문으로 들어오는 적은 고립된다. 당시 고구려의 축성술은 매우 뛰어났다.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요동성도 치와 같은 방어 시설을 갖춘 난공불락의 성이었을 것이다. 요동성은 기록에 따르면 대략 높이가 한 30m를 넘는 굉장히 큰 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수나라 본진이 수백 겹이나 이제 에워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나라 군대는 이 요동성에서 약 4월 중순부터 철수하게 되는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이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병서 무경 총요엔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공성용 무기가 상세히 적혀 있다. 성을 공격하는 기본 장비인 사다리차, 운제, 성의 높이만큼 올라가서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는 소차가 보인다. 성벽에 돌을 던지던 투석기를 복원해 보기로 했다. 당시 투석기는 사람의 힘을 이용해 돌을 던질 수 있게 한 구조다. 밧줄이 많이 연결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석기를 당길 수가 있다. 작은 투석기는 40명, 큰 것은 120명의 병사가 밧줄을 동시에 잡아당겨 돌을 날려보낸다. 그러나 요동성은 요지부동이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와의 전면전을 피해 요동성 안에서 수성전을 완강하게 펼쳤다. 이때부터 수나라 백만대군의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끝내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수나라군은 요동성을 우회한다. 수양제는 30만 별동대를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직접 내려보낸다.
병력수에서 열세였던 고구려군은 이동로를 장악하고 게릴라전을 벌였다. 평양성으로 가는 수나라군의 보급 부대가 주요 목표였다. 남아오던 수나라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군과 대치하게 된다. 이때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통틀어 가장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한 고구려 장수가 호련히 수나라 진영을 찾아온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고구려군의 지휘관 을지문덕이었다. 그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항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을지문덕은 수나라군의 지휘관 우중문, 우문술과 거짓으로 항복 협상을 벌이면서 수나라 진영을 염탐했다. 왜 고구려군의 최고 지휘관이 이런 위험한 임무를 직접 수행했을까? 을지문덕 같이 중요한 인물이 수나라 군대에 가서 포로가 된다면 고구려군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 진영까지 찾아간 것은 적정을 정찰하는 것보다는 수나라 군대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것이 대략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을지문덕을 우중문은 사람을 보내 돌려 세웠다. 할 말이 있으니 다시 수군 진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구려군 지휘관 을지문덕을 잡으려는 수나라의 술책이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돌아보지도 않고 압록강을 건너 돌아갔다. 수나라군은 적의 사령관을 눈앞에 두고 놓친 것이다. 이후 고구려군은 7번 싸워 7번 패면서 수나라군을 고구려 평양성 가까이 끌어들였다.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수나라군의 식량을 고갈시키려는 을지문덕의 작전이었다. 수나라 병사들은 100일치 식량을 가지고 요동성을 출발했다. 하지만 많은 지친 병사들이 무거운 식량을 이미 몰래 버린 상태였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적중했다. 을지문덕의 청야 전술은 수나라군이 고구려 현지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들엔 곡식 한 톨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수나라군이 평양성 30리 앞에 오자 을지문덕은 역사에 남을 시한수를 우중문에게 보내 조롱한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달했고 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고 그만둠이 어떠하리. 마지막 구절이 공은 이미 하늘에 닿았으니 돌아가시게라는 말은 사실은 너희들이 이미 식량을 떨어진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너가 이미 공을 다 이루었으니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점잖게 말했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철수를 종용하는 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먹을 것이 바닥나 전투를 할 수 없었던 수나라 군사는 평양성 30리 앞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고구려의 반격이 시작됐다. 후퇴하는 수나라군의 배후를 치기 시작했다. 쫓기던 30만 별동대는 살수, 지금의 청천강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살수 대첩이 벌어진다.
한재 신채호는 고구려군이 미리 막아둔 상류의 뚝을 터뜨려 수군을 공격했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시 청천강에 뚝을 쌓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강 기슭에는 겨우내 벌목한 나무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윽고 막아놓았던 물길이 터집니다. 물동이 터쳐지고 흐름을 멈췄던 강물. 매년 봄 청천강에서는 나무로 간단히 쌓은 뚝을 터뜨린다. 뗏목이 굽이쳐 흘러내립니다. 상류 지역에서 벌목한 나무를 물살의 힘을 이용해 하류로 수송하기 위해서다. 청천강 하류까지 100여리 목재는 물길을 따라 서해까지 하루에 내려가 5톤 트럭 20대 중국으로 분량의 나무를 수출된다. 뗏몰이로 운반합니다. 을지문덕도 이런 방법으로 뚝을 쌓아 수공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과연 전쟁 기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채워질 뚝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청천강같이 큰 강을 옛날 기술로 막았다가 터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을 막는 데만 해도 오늘날에도 몇 년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보통 주변에 40km 이상의 정찰대를 운영하면서 행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의 뚝을 그 이전 시기에 막았다고 한다면 수나라 군대가 그날 그 시점에 도하하는 것을 알고 한 2, 3년 전부터 공사를 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서엔 수공에 관한 기록이 없다. 강을 건너는 수군의 후방을 공격했다는 기록만이 있다. 고구려군의 공격에 수나라군의 진이 깨졌다. 어떤 군대가 후퇴하면서 진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철수 작전 중에 그 후미에 남겨진 부대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고 또 그 자신들의 어떤 생명의 그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후방에서 적과 직접 교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특히 말미 부대, 후미 부대로 남아서 적과 교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동대 일부는 강 건너에, 일부는 강 가운데, 후지는 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 병력이 분리된 수나라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고구려군의 기습은 수나라군을 공황 상태에 빠뜨려 붕괴시켰을 것이다. 을지문덕의 고구려군은 진이 깨진 상태로 패주하는 수나라군을 추격하며 전멸시켰다. 백만대군으로 북경을 출발할 때 수양제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전쟁이 끝났다. 7세기 세계 최대 전쟁의 결과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한가운데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있었다. 을지문덕은 사실 그 수세, 좀 방어 전략을 구사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적이 약했을 때 공격을 함으로써 그 적의 전투력을 제압하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